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일을 하는 사람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할아버지는 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그쪽이 경쟁이 적기 때문이다. 인도 수상 인디라 간디의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우선 내 마음을 보면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도 갖고 싶어 할 테고,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은 다른 사람도 꺼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날이면 다른 사람도 의욕에 불탈 것이고, 내가 슬럼프에 빠질 즈음이면 다른 사람 역시 좀이 쑤시는 엉덩이를 겨우 참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학기 첫날의 도서관은 자리가 없는 반면에 기말시험이 끝난 토요일 오전에는 휑하니 비어있는 이유입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한꺼번에 몰려왔다 사라지지요. 그렇게 공부하니 누구 하나 우뚝 솟은 사람이 없이 다들 고만고만하게 됩니다. 다음은 영화배우 성룡의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일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유리에 뛰어들거나 술집 카운터에 얼굴을 박거나 높은 곳에서 몸을 날리는 모두가 꺼려하는 일을 기쁘게 했다. 남들이 하기 싫을 때 해야 진짜 공부입니다. 1위인 팀과 2위인 팀이 같이 이기면 승차는 변동이 없습니다. 1위 팀이 질 때 2위 팀이 이겨야 비로소 한 경기를 따라잡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남들 놀 때 다 놀면 언제 공부하느냐라는 부모님의 잔소리는 유감이지만 정답입니다. 365공 비타민, 남들이 하기 싫을 때 해야 진짜 공부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버트 마우어의 아주 작은 반복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꾸고 싶은데, 변화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로버트 마우어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 순간 두려움이 느껴진다. 우리는 저절로 움츠러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저항하는 것을 느낀다. 이것은 대단히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그저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난다든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실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히 엄청난 변화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수시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부터는요, 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오늘은 우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두려울 때 나는 지금 두렵구나라고 두려움 그 자체를 인지하는 데서 우리의 해결책은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새로운 도전이나 큰 목표를 앞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을 현대의학은 스트레스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과거 수많은 세대들은 이 감정을 두려움이라는 보다 친숙한 이름으로 불러왔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응시한 이들이다. 그들은 근심, 스트레스, 긴장감이라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에둘러 표현하지 않는다. 그 대신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면 책임감과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같은 경영자들은 집에 가면 밤새 똑같은 두려움에 시달린다. 내가 우리 회사를 지금 말아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톰과 제리로 유명한 만화가 척 존스는 두려움이야말로 창조적인 작업에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한 바가 있으며,
우주 비행사인 셀리 라이드도 두려움에 대해서 모든 모험들이 두렵다. 특히나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들 땐 공포 그 자체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렇습니다. 이 로버트 마우어는요, 왜 이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다, 걱정이다, 이렇게 에둘러서 대충 이야기하는 대신에 두렵다, 겁을 먹었다 라는 정확한 표현을 선호하는지 궁금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나름의 답을 UCLA 의과대학에서 교육받는 가운데 얻었다고 합니다. 가정의학과의 다른 의사가 어른들과 아이들의 다양한 증상들을 진단하는지 살펴보는 와중에 그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 수업 광경을 보면서 어른들이 자신의 감정적인 고통을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 걱정, 우울함, 신경, 과민 같은 단어를 선택하는 반면에 아이들은 겁이 난다, 슬프다, 무섭다 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 단어 선택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병의 증상보다는 세상에 대한 기대감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내 결론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적 고통을 정상이라고 가정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부모의 기분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할 권한도,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을 선택할 권리도 그들에겐 없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아이들에겐 삶의 한 부분이다. 그와 반면 어른들은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다면 주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스트레스, 신경 과민과 같은 심리학적 병명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다. 주변의 어른들을 한번 둘러보라. 그들은 자신들이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느낀다. 심지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화를 내고 창피해한다. 그래서 두렵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든 이 감정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기를 쓴다. 그들은 자신이 과장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생긴다. 두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꿈을 품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희망을 유지하고 스스로와 세상을 더 낙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목표를 향해 작고 소소한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의지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회사, 직장, 학교,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팡팡팡 마구마구 터져나오죠. 그러므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건 시간이 부족하건 인맥이 부족하건 내 능력이 부족하건 간에 어쨌든 다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그런 일들 앞에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두렵고 겁나는 그런 감정들을 에둘러서요, 애써 없는 척 하느라 그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 긴장되고 있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봐, 신경 과민인 것 같아 라고 애써 없는 척 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은 더 망가지는 겁니다. 이를테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일이 있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PT를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연말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떨릴 때
그 떨리는 상태가 비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멀쩡한 상태가 되기 위해 실제로 겁먹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 애쓰느라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러다 보니 더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지요. 말이 나온 김에요. 그런 경우에 떨림을 가라앉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냐면은요. 앞에 딱 나가자마자 자기가 떨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자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떨린다. 망칠까봐 두렵다. 손발이 차갑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준비가 부족해 어딘가에서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백지가 되더라도, 그래서 오늘 발표가 스탑되더라도 이해해달라. 이렇게 슬금슬금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작하면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야기하는 도중에 긴장이 확 풀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나는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솔직하게 그것을 고백하면은 그에 대한 감정이 사르르 녹아버리거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시지요. 내가 지금 굉장히 떨리네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떨리는지를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은 그 떨리는 증상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어쨌든 시작을 하다가 실제로 중간 어딘가에서 잊어먹더라도, 그래서 PPT 장표를 넘긴 다음에 백지 상태가 되더라도요. 한마디로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고드린 그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이 박수를 쳐주실 것이고 그 상태로 긴장을 풀고 또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진리란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다이너마이트 폭약은 땅속 깊이 묻을수록 그 폭발력이 크다고 하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모면하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길은 그건 바로 내 책임이다라고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나는 지금 두렵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아닐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두렵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변화를 시도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직을 하건 승진을 하건 새 친구를 만날 때, 하다못해 오랫동안 나가지 않은 동창회 자리를 나갈 때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것은 우리 뇌의 본능적인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겁이 나더라도 우리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겁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은 두렵고 겁이 나지만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머릿속에 편도체 부분이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두려움은 당연한 거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 관리자의 예가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을 패트릭이라고 불러봅시다. 이 로버트 마우어는 패트릭이 회의를 주관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패트릭은 직원들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커다란 목소리로 카리스마 있게 이런 질문들을 했답니다. 우리 회사를 업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패트릭은요, 이런 질문들을 공식 회의에서건 사적인 만남에서건 상관없이 습관처럼 직원들에게 던졌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새로운 본부장님이 혹은 새로운 사장님이
회의 자리건 회식 자리건 복도에서 마주친 그런 공간에서건 간에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항상 우리 회사를 마켓 쉐어 1위로 만들기 위해 바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늘 돌직구를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느낌이 어떨까요? 이 책에 나온 패트릭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주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면 대단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결과가 패트릭의 생각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런 생각일 겁니다. 도대체 우리한테 뭘 기대하는 거야? 우리가 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지? 그거는 경영진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일이 많은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게 대부분 직원들의 생각이었답니다. 패트릭이 바라는 대로 몇 가지 제안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런 것이었어요. 직원 채용을 늘려달라. 낡은 장비를 새 장비로 교체해달라. 회사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제안은 제깍제깍 수용되지 않습니다. 패트릭은 의욕에 차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다녔지만 오히려 회사의 매출은 떨어졌고 그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드라이브를 건 지 석 달 만에 아파서 결근하는 직원들의 수가 23%나 늘었다고 합니다. 로버트 마우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열정에 가득 찬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훈시를 해서는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질문과 관련된 스몰 스텝 전략은 상대에게 단순한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 영역도 좁아야 한다. 나는 그에게 목소리 톤을 부드럽게 하고 표현도 바꿔보라고 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패트릭은 다음날 회의에서 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의 얼굴이 그를 향하더니 조금 달라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궁리하는 듯 했다. 그리고선 의자에 앉아서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극적인 증가를 보였다. 한 사람은 즉석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버려지는 고철들이 있는데 회사가 그걸 팔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회사에 실제로 채용되어 훗날 고철을 파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다른 사원은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의 신참들이 공구를 다루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했다. 그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하루 2시간씩 신참 교육을 자원하겠다고 했다. 회사는 이 제안 역시 즉각 받아들였다. 세 번째 제안은 원래 회의 때마다 도움을 준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 역시 즉각 실행되었고 큰 인기를 끌었다. 사원들은 회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작업 현장에서 바로 감사의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네,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채택되었죠.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이런 결과는 반영되었습니다. 결근하는 비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버트 마우어는요, 제대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작은 질문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작은 질문을 반복할 것. 아마 이것이 이 책의 요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선 오늘은요, 그 3가지 중에서 반복과 질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반복해야 그 내용이 우리 뇌 속에 뿌리가 박히고 질문을 해야 우리 뇌 속에 그 내용이 뿌리가 박힌다. 그리고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것보다 질문이 효과적이다.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번 해보자. 직장이든 어디든 상관없다. 당신 친구 중 차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오늘 내 차 옆에 주차된 차 색깔이 뭐였니? 친구는 이상한 질문이라 생각하겠지만 곧 모르겠다고 할 것이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보자. 넷째 혹은 다섯째 날이 되면 친구도 어쩔 수가 없다. 주차를 하면서 실없이 반복되는 당신의 질문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친구는 대답을 하기 위해 잠깐이라도 차의 색깔을 기억해 둘 수밖에 없다. 이 실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 뇌의 한 부분인 해마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해마는 포유류의 측두엽에 위치하는 것으로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다시 꺼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해마가 어떤 정보를 저장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반복이다. 질문이 반복되면 뇌는 어쩔 수가 없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답변을 할 준비를 갖춘다. 네, 간단히 덧붙이면요. 기억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단기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기 기억이라는 것은요. 우리 머릿속에 한번 들어와서 다시는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종류의 기억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녔던 초등학교의 건물 모습 같은 겁니다.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거의 잊혀지지 않지요. 그렇게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뇌에 있는 해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것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야 하고 어떤 것이 그냥 삭제되어야 하느냐를 판단하는 장소랄까. 그렇게 하여튼 장기 기억 활동에 아주 긴밀히 연관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해마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낮 동안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왔던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을 기억으로 넘길 것인지 어떤 것을 그냥 지울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할 기준으로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반복이고 두 번째가 감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반복되는 내용은 해마가 중요한 부분이네 라고 판단하고요. 감정적으로 강도가 높은 내용 역시 중요한 내용이네 라고 판단합니다. 뇌는 중요하다고 판단된 내용만을 장기 기억 속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우리가 책에서 읽거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한 번에 저장하려면 그것을 반복해서 보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늘 네 차 옆에 주차된 차 색깔이 뭐였니? 라는 질문은 내 차 옆에 주차된 차의 색깔이 뭔지 말해봐 라는 명령보다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생산하는 데 훨씬 유용하다.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과의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질문을 던졌을 때 뇌의 기능은 활성화된다. 뇌는 놀이를 좋아한다. 질문은 우리 뇌를 깨어있게 하고 즐겁게 한다. 뇌는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질문이라도 질문을 받으면 궁리하려고 든다. 아이들과 놀 때도 마찬가지다. 질문을 던졌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아이들의 집중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할 수 있다. 이건 강아지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보다 이건 뭘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의 눈이 커진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와 명령했을 때의 차이는 극적이다. 나는 이 차이를 기업 회의석상에서도 보았고 개인적인 만남과 진료 과정에서도 보았다. 예를 하나 들자. 현대인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 정도는 자면서도 외울 만큼 많이 알고 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여라,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물을 충분히 마셔라 등등.
하지만 이런 건강 상식이 제대로 실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는 여전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UCLA 가정의학센터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스몰 스텝 전략의 일환으로 그들 스스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게 했다. 건강이 최우선 과제라면 오늘 해볼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물을 좀 더 마시도록 할 수 있을까? 하루에 잠깐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환자들은 이 질문을 며칠 동안 곱씹었다. 그러더니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도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해내기 시작했다. 한 여성 환자는 차에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로 했다. 비록 그 병이 비었을지라도 그 병의 존재만으로도 자신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여성 환자는 바쁜 여행 일정 때문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가 생각해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식당에서 평소 먹던 대로 주문을 하되 절반은 먹고 절반은 봉투에 싸서 가져오는 것이었다. 물론 호텔로 돌아온 뒤에 남은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세 번째 여성은 긍정적인 태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후에 매일 아침 핸델의 할렐루야 합창곡을 들으며 양치질을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후 세 여성들 모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했고 식사를 즐기면서도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간단하다. 적절하게 반복된 질문이 그녀들로 하여금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쏟게 만든 것이다. 의사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욕을 자극한 것이다. 이후 그녀들은 열성적으로 또 다른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 올라선 것이나 다름없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두려움을 그대로 직시해라,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